새벽 2시 남편이자 대표이사인 그는 눈보라를 뚫고 기어코 전 여자친구를 마중 나가겠다고 우겼다. 나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전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 집사는 그들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모님께서는 밤사이 모든 자금을 회수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대표님의 지분은 회수되었고 당신은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새벽 2시 바깥은 차가운 비바람이 누군가 밖에서 이 집을 부수려는 듯 유리창을 매섭게 때리고 있었다. 12월의 서울은 아직 눈이 내리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습하고 차가운 추위는 내가 겪어본 그 어떤 폭풍보다 더 끔찍했다. 거센 바람 소리가 주기적으로 울부짖었고 멀리 도로에서 들려오는 차 경적 소리와 함께 텅 빈 거실 천장에 노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주방에 서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물잔을 들고 있었다. 벽시계는 건조한 박자로 움직였고 째깍거리는 소리가 관자놀이를 직접 두드리는 것 같았다. 대리석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에는 여전히 기상특보가 켜져 있었고 전국적인 폭우와 한파로 인한 야간 이동 자제 경고가 떠 있었다. 욕실 문이 열리고 그가 걸어 나왔다. 짙은 회색 샤워 가운을 걸치고 아직 머리에 물기가 남아있는 그의 몸에서는 익숙한 바디워시 향이 났지만 오늘 밤 따라 그 향기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옷장을 열어 대형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 즐겨 입던 검은색 코트를 꺼내 들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움직임이었다. 어디 가려는 건지 알아요. 나는 내 스스로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갈 생각이에요? 그는 뒤를 돌아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었다는 듯 그의 눈빛에 찰나의 불쾌함이 스쳐 지나갔다. 지아가 방금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어. 이 날씨에 혼자 두는 건 아니야. 나는 손에 든 물잔을 꽉 쥐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러워요. 회사 기사를 부르면 되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기사도 어린 자식이 있는 가장이야. 게다가 내가 직접 가는 게 빨라. 나는 그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얼굴, 3년의 결혼 생활, 3년 동안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고 상황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으며 우리의 결혼이 낭만적인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철저한 정략 결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나는 차가운 바닥에 글자를 하나씩 떨어뜨리듯 천천히 말했다. 그는 아주 짧은 순간 멈칫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일 만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고는 숨을 내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일찍 들어올게. 일 크게 만들지 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그 세 글자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했다. 나는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못 가게 하면 어쩔 건데요? 그는 몸을 완전히 돌려 이제는 짜증을 숨기지도 않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어린애처럼 굴지 마. 지아는 이제 막 귀국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한밤중이야. 마중만 나갔다가 바로 올 거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요. 아마 그는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1초 정도 나를 더 쳐다보았지만 나는 이미 등을 돌려 똑바른 어깨로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있었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차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거실로 밀려 들어와 테이블 위에 종이 몇 장을 날려버렸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금속 문이 건조한 소리를 내며 닫혔을 때 나는 내 손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갑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울리더니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커다란 유리창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한남동 고급 빌라 단지의 정문을 빠져나가 빗속에서 붉은 후미등을 번쩍이며 코너 너머로 사라졌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나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만약 어느 날 그가 돌아서기로 선택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울 것인가? 매달릴 것인가? 소리치며 따질 것인가? 오늘 밤 나는 울지도 더 묻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내 심장 뛰는 소리마저 메아리칠 정도로 공간은 넓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서윤 대표님, 내일 오전 9시 사모펀드 파트너들과의 회의는 일정대로 진행할까요? 발신자는 내 개인 비서인 지훈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나는 그저 태성그룹이라는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의 안주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을 비롯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 그룹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쏟아부은 투자펀드의 실질적인 배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빠르게 답장을 쳤다. 일정대로 진행하세요. 서류는 전과 동일하게 준비해 주세요. 전송을 마친 후 나는 습관처럼 채팅 기록을 지웠다. 그는 나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내가 그에게 오래전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던 한 여자의 이름으로 부산에 있는 어느 계좌로 매달 꼬박꼬박 송금되고 있는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올랐다. 침실의 큰 침대는 여전히 깔끔했다. 나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얇은 서류 묶음을 꺼냈다. 종이는 약간 낡았고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으며 표지에는 혼전 계약서 특별 부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3년 전 이 서류에 서명할 때만 해도 나는 이것을 사용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이 서류를 내게 건넨 사람은 시아버지였다. 그분은 아주 가볍게 한마디만 하셨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있으렴.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마지막 장을 펼쳤다. 굵게 인쇄된 글씨는 여전히 그곳에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붉은색 펜을 들어 2개의 조항에 동그라미를 쳤다. 결혼 기간 중 과거 연인과의 감정적 관계 확인 시, 개인적인 사유로 결혼기념일 부재 시.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시계 바늘은 새벽 2시 47분을 가리켰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아주 오래전부터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반대편에서는 거의 즉각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정말 결정하신 겁니까? 나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비한 대로 시작하세요.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날이 밝기 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거대한 집 안에는 빗소리와 시계 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뜨거운 차를 한 잔 내리고 어둠 속에서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이 문은 더 이상 그가 걸어 나갔던 그 문이 아닐 것이며 이 결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날이 밝아오고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한기는 여전히 뼛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찻잔은 이미 비워져 있었다. 긴 밤은 끝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문 밖 가로수 뒤로 아침의 첫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 때 나는 모든 것이 이미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음을 알았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전화가 아니라 짧은 메시지였다. 서윤 대표님, 첫 번째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사 내 강민재 대표 명의의 자산은 계약 조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망설여서가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전혀 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이 날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자 흐릿한 잿빛 하늘이 보였고 창문에 맺힌 빗방울들이 길게 자국을 남기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울 한남동의 조용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이 저택은 한때 내가 가족의 온기를 지키려 애썼던 곳이었다. 하지만 새벽 2시 그가 문을 열고 나간 순간부터 이곳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차갑고 넓고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로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그가 돌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정문 앞에 차가 멈추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을 쓸고 하얀 벽에 부딪혔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지 않았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대리석 바닥 위로 익숙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빗물에 젖은 코트, 헝클어진 머리, 긴 밤을 지새운 피곤함이 역력한 얼굴에 그가 현관에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캐리어를 끄는 한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주춤거리며 집안을 둘러보는 망설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현관문 옆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민재 대표님, 멈춰 주십시오. 그가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박 집사님이었다. 집사님은 꼿꼿하게 서서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입니까? 박 집사는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고 천천히 말했다. 효력이 발생한 계약서에 따라 오늘 새벽 3시 10분부로 대표님은 이 집에 대한 거주권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공동 명의로 된 차량 및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상실하셨습니다. 차 키를 반납해 주십시오. 현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여자가 숨을 들이켜며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는 멍하니 박 집사를 바라보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그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처럼. 서윤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닥에 하나하나 떨어져 내릴 만큼 또렷했다. 나한테 묻는 거예요? 오늘 밤이 무슨 날인지 기억 안 나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곧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놀람에서 분노로 흔들렸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옛 친구 마중 나갔다 온 것뿐인데 굳이 법적 절차까지 끌어들여야 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옛 친구. 7년이나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를 옛 친구라 부르며 결혼기념일 새벽에 아내를 집에 버려두고 데리러 가는 걔. 당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박 집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비켜요. 내 아내와 얘기할 테니까. 하지만 박 집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강 대표님, 저는 사모님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나는 사모님이라는 두 글자를 들으며 마음속에 아주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통쾌함도 씁쓸함도 아니었다. 단지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냉혹한 확인일 뿐이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여자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기, 서윤 씨.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어요. 알았다면 제가.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얼굴, 옅은 화장, 밤 비행기로 지친 눈빛. 저한테 변명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나와 내 남편 사이의 일이니까요. 강민재는 돌연 실소를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건조했다. 좋아,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거지? 당신이 이러면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즉시 대답했다. 내 것을 되찾을 뿐이에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코트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현관 옆 콘솔 위에 던졌다. 금속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후회하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 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는 한참 동안 집사를 노려보다가 뒤에 있는 여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가자. 그들은 뒤돌아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끔찍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나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울지도 한숨을 쉬지도 않았다. 단지 3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을 방금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뿐이다.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서윤 대표님, 보조 계좌들도 모두 통제되었습니다. 이사회에는 업무 시작 전 통보가 갈 것입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오늘 아침 회의를 준비하세요.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나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올라갔다. 화려한 장신구 없이 옅은 회색의 심플한 정장을 골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더 이상 지쳐있지도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집을 나서자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뒤로 철문이 닫힐 때 나는 내가 낡은 배역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이야기가 계속되기 전에 여기까지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천재간의 여론한 머미서를 열 캐슬이 열 차는 도심을 향해 굴러갔다. 내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평범한 업무일이 아니라 내가 지난 3년 동안 은밀하게 준비해온 대결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7시 30분을 가리킬 무렵 차는 태성그룹 사옥 앞에 멈춰 섰다. 서울의 아침은 더디게 밝아오고 있었고 짙은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 불투명한 유리를 덮은 듯 석재로 마감된 건물 정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새벽에 찬 바람이 기소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지 깨달았다. 원한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을 준비해왔기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는 곧장 27층으로 올라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짙은 화장기 없이 고요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항상 뒷문으로 이곳에 들어오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민재와 함께 각종 연회에서 조수석에 앉아 적당히 웃고 적당히 말하며. 하지만 오늘 나는 정문 로비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나를 보고 벌떡 일어났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의실 준비해주세요. 회의는 정각 8시에 시작합니다. 직원은 약간 머뭇거렸다. 저, 강 대표님께도 보고를 드릴까요? 나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짙은 원목의 긴 테이블, 가지런히 놓인 가죽 의자.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은 아직 대기 모드였다. 나는 상석의 오른쪽 자리에 서류철을 내려놓고 의자를 빼서 앉았다. 에어컨 돌아가는 희미한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 기분은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선 것 같았지만 내가 힘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최고 재무책임자, CFO, 인사본부장, 법무팀장, 그리고 몇몇 이사회 임원들.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눈빛,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내가 민재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에만 익숙했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본 적이 없었다. 정각 8시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민재가 들어왔다. 짙은 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히 맸지만 짙은 다크서클과 창백한 피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흔적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눈빛을 굳히더니 평소의 습관처럼 상석으로 가의자를 빼려 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민재 대표, 오늘 그 자리는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비웃음을 흘렸다. 여기서 무슨 쇼를 하려는 거지? 나는 리모컨을 눌렀고 스크린이 켜지며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법정 문서가 나타났다. 오늘 새벽 30으로 효력을 발휘한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재검토할 때까지 당신의 회사 경영권은 임시 정지되었습니다. 그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말도 안 돼. 여긴 내 회사야. 테이블 끝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식회사입니다. 강 대표. 입을 연 사람은 이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최 이사였다. 나는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다. 강민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최 이사를 돌아보았다. 이사님도 저 여자 편을 드시는 겁니까? 최 이사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회사의 편에 서는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의 안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임시 경영권 변동 사항 통보. 둘째, 최근 6개월간의 지출 내역 검토. 셋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경영 정상화 계획. 강민재는 실소를 터뜨렸다. 당신이 나보다 이 회사를 잘 안다고 생각해? 나는 스크린에 띄워진 데이터표를 가리켰다.
적어도 이 숫자들은 잘 알죠. 나는 눈에 띄는 빨간색 열을 가리켰다. 지난 3개월 동안 남부지역 시장 조사 명목으로 지출된 320억 원. 입금된 곳은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신생 기업입니다. 세부 보고서도 없고 결과물도 없죠. 강 대표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빠르게 대꾸했다. 장기적인 전략이야. 당신이 이해할 분야가 아니라고. 나는 말을 끊었다. 전략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만 알면 되니까요. 재무본부장이 헛기침을 했다. 그 항목은 확실히 아직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진정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다. 이 항목은 어떻습니까? 200억 원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이틀 만에 인출되었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강민재가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를 헐뜯으려는 수작이잖아.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떳떳하다면 조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 대표, 현 상황에서는 협조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소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의 모든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나를 보며 목소리를 깔았다.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 회사가 살아남는 것.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숙연해졌다. 나는 내가 정확히 그의 약점을 찔렀음을 알았다. 태성그룹은 겉보기만큼 탄탄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벌려놓은 프로젝트들, 빡빡한 자금 흐름, 흔들리는 시장의 신뢰. 강민재는 직감과 낡은 인맥을 동원해 땜질 처방만 해왔고 나는 그 위험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숫자들이 까발려졌고 질문들이 쏟아졌다. 강민재는 반발하다가 결국 침묵으로 일관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 7명의 이사 중 4명이 내부 검토 기간 동안 나에게 임시 경영권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다. 강민재는 복도로 나가는 나를 빠른 걸음으로 쫓아왔다. 하, 너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나는 멈춰섰다. 아니, 잘못된 걸 바로잡는 중이에요. 그는 이를 갈았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의 눈에서 처음으로 낭패감 비슷한 것을 보았다. 당신을 이기려고 이 판을 짠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지지 않기 위해 하는 거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구두 굽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유리벽에 몸을 기댔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단 1초뿐이었다.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일어난 일은 그저 첫 번째 신호탄에 불과했다. 전화가 울렸다. 지훈이 보낸 메시지였다. 법무팀에서 과거 거래 하나의 이상 징후가 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강 대표님의 지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빠르게 쳤다. 비밀 유지하고 서류 준비하세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밖으로 나가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잿빛 하늘 사이로 구름이 쪼개지며 얇은 빗줄기가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저 숫자들 뒤에 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곧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태성그룹 빌딩을 나서며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기사에게 석촌호수 쪽으로 차를 돌려달라고 했다. 날은 밝아오고 있었지만 수면 위에는 여전히 짙은 한기가 머물러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물결이 일렁이며 가라앉지 못했다. 나는 생각을 정리할 몇 분의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 아침 회의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회의 막바지에 보였던 강민재의 침묵은 내게 묘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침묵한다는 건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서윤 대표님, 법무팀에서 방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내부 문서 보관소의 과거 서류 몇 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어젯밤부터 강 대표님 계정으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떤 서류들이지?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3년 전 남양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들입니다. 대표이사 서명이 있어야만 열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눈을 떠 희뿌연 호수를 바라보았다. 남양. 그 이름은 강민재가 파트너들과 반쯤 숨겨가며 나누던 대화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름이었다. 3년 전 태성그룹이 가장 힘든 시기를 넘기게 해준 거래였지만 동시에 내가 아름다운 재무제표의 숫자를 의심하게 만든 거래이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대로 둬요. 건드리지 말고 접속 기록만 전부 남겨놓으세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3년 전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 나는 가시집온 며느리로서 재벌가의 삶에 익숙하지 않았다. 민재는 늘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 나는 집에서 병든 시아버지를 모시며 민재가 자빌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대신 챙겼다. 나는 그를 믿었고 믿기로 선택했었다. 차는 빌라 정문 앞에 멈춰섰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공간이 내 발소리를 더욱 또렷하게 울리게 했다. 박 집사님이 거실에 서 있었다. 사모님, 회사에서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만 아직 귀가하시지 않았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나는 2층에 있는 작은 서재로 올라갔다. 내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방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방이 내게 필요한 곳이 되었다. 금고를 열어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혼전 계약서보다 훨씬 두꺼운 철이었다. 표지에는 작은 기호만 있을 뿐 프로젝트 이름이나 날짜는 없었다. 2년 전 이 서류를 손에 넣은 이후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겼다. 재무제표 사본, 매매, 계약서, 감정평가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 그리고 내가 직접 쓴 메모들. 그 당시에는 무엇을 단정지을 만한 증거가 부족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시계를 보니 9시 15분이었다. 박 집사님이 문을 두드렸다. 사모님, 강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거실로 모시세요. 강민재가 들어왔다. 아침의 분노의 참모습은 아니었다. 얼굴은 차분해 보였고 심지어 약간 지쳐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우리 얘기 좀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뒤로 등을 기댔다. 회사를 장악하고 싶은 건 알겠어. 하지만 당신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어. 이 사회 사람들이 전부 당신 편은 아니야.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이 내 편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실의 편에 서길 바라는 거지.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이번엔 날카롭지 않았다. 진실이라니? 나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남양 프로젝트에 관한 진실. 그의 얼굴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눈에는 똑똑히 보였다. 그 프로젝트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나는 한 페이지를 펼쳐 그에게 내밀었다. 초기 감정가는 4, 500억이었고 최종 매입가는 6, 300억이더군요. 그 차액은 어디로 갔죠? 그는 침묵했다. 나는 계속했다. 감정평가를 한 회사는 남부 지역의 작은 업체였고 거래 3개월 후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직전 아주 낯익은 사람의 개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했더군요. 그는 싸늘해진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내 뒷조사를 한 거야? 나는 즉각 대답했다. 회사를 보호한 거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다. 하, 당신은 이해 못해. 그때 태성그룹은 벼랑 끝에 있었어. 남양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회사는 무너졌을 거라고.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야 할 일이었나요? 아니면 쉬운 방법이었나요? 그가 획 돌아보았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걸 좋아할 것 같냐고.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당신은 그런 질문을 감히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군요. 우리 사이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한층 낮아진 목소리로 물었다. 다음엔 어떻게 할 작정이지?
나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부를 겁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대형 프로젝트를 전부 재검토할 거예요. 그는 헛웃음을 쳤다. 그렇게 하면 내 발등을 찍는 꼴이 될걸. 주가는 폭락할 거고 파트너들은 등 돌릴 거야.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지? 나는 대답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간 그날이 올 겁니다. 단지 더 늦고 더 고통스럽게 오겠죠. 그는 나와 오랫동안 눈을 맞추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섞인 눈빛이었다. 정말 나한테 물러설 길 하나 안 남겨주는 건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물러선다는 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지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짐을 지고 있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나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지만 마음이 약해지진 않았다. 알아요. 하지만 나 역시 지난 3년 동안 무슨 짐을 지고 있었는지 나 자신은 잘 알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나가기 전 그가 멈춰섰다. 서윤아,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뻔히 아는 잘못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단 올바른 일을 하고 후회하는 편을 택하겠어요. 문이 닫히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대결이 문제의 핵심에 닿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양 프로젝트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재가 한 번도 똑바로 마주하려 하지 않았던 잘못된 선택의 시작이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서윤 대표님, 인사부에서 보고하기를 일부 부서장들이 강 대표와 개별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외부 감사를 지연시키려는 징후가 보입니다. 나는 답장했다. 지연시키게 내버려 두세요. 지연시킬 때마다 흔적이 더 남을 테니까.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이번엔 이상할 정도로 정신이 맑았다. 오늘 잠겼던 그 문들은 누군가가 어떻게든 부수려 들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진실은 스스로 빛 밖으로 걸어 나올 것이다. 오후가 느릿느릿 저물고 무거운 잿빛 하늘이 뚜껑처럼 도시를 덮었다. 나는 2층 서재에 앉아 있었다. 노란 스탠드 불빛이 책상 한가운데 놓인 남양 프로젝트 서류처를 비추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은 고요했지만 나는 그 뒤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추적할 인내심이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전화가 울렸다. 서윤 대표님, 내부 회계팀에서 남양 프로젝트의 중간 계좌 거래 내역 사본을 방금 보내왔습니다. 꽤 기묘한 우회 송금 내역이 몇 개 있습니다.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당장 보내세요. 출처는 절대 노출하지 말고요. 불과 몇 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다. 확대된 줄을 살펴보았다. 3년 전 태성그룹에서 감정평가 회사로 빠져나간 일련의 송금 내역이 2개의 위성 기업을 거쳐 잘게 쪼개진 후 마침내 부산에 있는 한 개인 계좌에서 멈췄다. 계좌주는 너무나도 뼈아프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접대비 청구서에서, 값비싼 선물 목록에서, 그리고 남편의 셔츠에 묻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에서 떠올렸던 바로 그 이름.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1초간 눈을 감았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형태를 갖춘 진실이었다. 똑똑. 방울 소리가 울리며 지훈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다. 대표님, 총무부에서 보고가 왔는데 문서 보관소의 서면 자료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강 대표님의 직접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시작했군요. 지훈은 머뭇거렸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린 기다릴 겁니다. 지훈은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누군가 문을 잠근다는 건 그 안에 남들이 봐선 안 될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잠그면 잠글수록 꼬리가 길어지는 법이에요. 그날 저녁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사무실에 남아 간단히 배달 음식을 시키고 블랙커피를 마셨다. 유리창 밖으로 도시에 불이 켜지고 차들이 핏줄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랩톱을 열어 오랫동안 쓰지 않던 계정에 접속했다. 그것은 내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독립 회계법인과의 연락망이었다. 혼전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날부터 준비했던 것이었다. 나는 송금 내역을 첨부하여 짧은 이메일을 보냈다. 불과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서류 수신 확인. 예비 검토에 3일 소요 예정. 3일. 나는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진동하기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밤 9시경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강민재의 이름이 떴다. 나는 한참을 쳐다보다 전화를 받았다.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다. 회사. 짧은 정적이 흘렀다. 집으로 와.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는 가볍게 웃었지만 피곤함이 묻어나는 웃음이었다. 계좌 몇 개 동결시켰다고 끝날 것 같아? 넌 아직 다 모르고 있어. 나는 대꾸했다.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는 몇 초간 침묵했다. 서윤아 솔직히 묻자. 나를 아직 남편으로 생각하긴 해? 3년 전이었다면 그 질문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당신이 나를 무시하기로 선택했잖아요. 나는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 전화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중을 떠보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밤 10시쯤 지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들어왔다. 대표님, IT 부서 이 팀장님께 부탁해뒀습니다. 그쪽에서 접속 로그를 지우기 전에 백업을 받아냈어요. 어젯밤 강 대표님이 문서 보관소에 접속해서 오래된 파일 몇 개를 다운로드한 증거입니다. 서류를 넘겨보자 파일명이 뚜렷하게 보였다. 남양, 평가, 최종 덫이 PDF,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다. 언제 다운받은 거죠? 지훈이 종이에 적힌 시간을 가리켰다. 새벽 3시 20분입니다. 새벽 3시 20분.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박 집사님이 그에게 자산 사용 권한 회수를 통보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강민재가 현관에서 있던 그 짧은 순간 그는 이미 퇴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같은 사람이 빈손으로 물러날 리는 없었다. 나는 말했다. 좋아요. 전부 저장하세요. 3곳에 백업해 두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다. 대표님, 만약 강 대표님이 먼저 불리한 정보를 터뜨리면 어쩌죠?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럼 우리가 그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면 되죠. 그날 밤 나는 사무실 소파에서 선잠을 잤다. 꿈자리가 뒤숭숭했지만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은 아주 맑았다. 아침 6시 나는 이미 소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지훈과 법무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법무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윤 대표님, 독립 외부 감사를 가동하면 강 대표님이 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역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다. 제가 집니다. 오전 9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짧았다. 초기 발견사항. 열어보니 차가운 단어들이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내리쳤다. 최소 1. 800억 원의 감정가 조작, 우회 자금 세탁 정황, 심각한 리스크. 나는 랩톱을 덮고 일어나 이사회에 통보할 준비를 했다. 1시간 뒤 긴급 회의 소집하세요.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더 기다려보자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나는 길게 논쟁하지 않았다. 단지 숫자를 보여주고 출처를 밝히며 서류 스스로 말하게 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 11명 중 7명이 추가 확인 후 혐의가 짙어지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데 동의했다. 회의실을 나오자 복도에 서 있는 강민재가 보였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날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작정이야? 나는 멈춰서서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스스로 그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너는 그렇게 깨끗할 것 같아?
내가 너까지 끌어내린다면. 나는 말을 끊었다. 증거가 있다면 마음대로 써요. 안 막을 테니까. 그는 멈칫했다. 아마 내가 그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이 남자의 눈에서 진짜 공포와 비슷한 것을 보았다. 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진실이 그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두려움을. 그는 돌아섰다. 서윤아 후회할 거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그가 하는 모든 위협은 점차 사라져가는 권력의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부터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호기심 섞인 눈빛과 경계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피하지 않고 층마다 부서를 돌았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는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두워질 무렵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다. 발신자도 없는 짧은 한 문장이었다. 서윤 대표님, 남양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어디서 볼까요? 말줄임표가 떴다가 사라졌다. 내일 아침 삼청동 거리에 있는 예전 카페에서. 화면을 잠그자 심장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뛰었다. 나는 다음 문이 곧 열릴 것이며 그 뒤에 있는 것은 단지 한 프로젝트의 비리가 아니라 이 결혼과 회사에서 벌어진 모든 잘못된 선택의 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옅은 안개로 뒤척이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와 기사에게 삼청동 입구에 차를 세우라고 했다. 플라타너스 아래 숨겨진 낡은 카페, 세기바랜 간판, 김이 서린 유리창. 이곳은 나와 강민재가 처음 만났을 무렵 자주 앉아있던 곳이었다. 모든 약속이 쉽게 뱉어지고 믿음이 온전했던 시절. 내가 이 장소를 고른 것이 아니었다. 메시지를 보낸 이가 과거는 항상 돌아오는 법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 이곳을 택한 것이다. 카페에 들어가 창가 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단맛으로 머리를 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시계는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내게 넘겨줄 진짜 정보가 있다면 상대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 터였다. 9분 뒤 카페, 문이 열리고 깡마른 체격의 어두운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캡모자를 푹 눌러 쓴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나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그는 내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으며 모자를 벗었다. 나는 그를 알아봤다. 동욱 씨 맞죠? 그는 옅은 웃음을 지었다. 기억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동욱은 태성그룹의 프로젝트 기획 부팀장으로 3년 전 남양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었다. 그 거래 직후 그는 사직서를 내고 모든 회의와 연회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때 강민재는 무심하게 한마디만 했었다. 조직, 문화에 맞지 않았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게 보낼 게 있다고 하셨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동욱은 서둘러 답하지 않았다. 직원이 뜨거운 차를 한 잔 내오고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린 후 입을 열었다. 남양을 다시 파고 계시더군요. 강 대표님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원해요. 동욱은 깍지 낀 두 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실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대표님. 게다가 강 대표님 한 사람만 얽힌 것도 아니고요. 나는 말을 끊지 않았다.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동욱이 가방을 열어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안에는 남양 계약 체결 전후의 내부 회의 녹음 파일, 이메일, 원본 감정평가 파일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나는 USB를 바라보기만 할 뿐 손을 대진 않았다. 왜 이걸 가지고 있었죠? 동욱이 씁쓸하게 웃었다. 최종 감정평가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이 저니까요. 그리고 저는 강요에 의해 서명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가라앉았다. 동욱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태성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다.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은행은 빚을 독촉했다. 그때 남양 프로젝트가 구명조끼처럼 등장했지만 땅값은 존재하지도 않는 숫자로 뻥튀기 되어 있었다.
동욱이 반대하자 강민재는 언성을 높이거나 협박하지 않고 단 한마디만 했다. 자네는 회사가 살았으면 좋겠나? 죽었으면 좋겠나? 나는 물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갔죠? 동욱은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일부는 자금을 구멍을 메우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아주 익숙한 사람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저도 내역서를 갖고 있죠.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물었다. 누구죠? 동욱이 조그맣게 말했다. 그날 밤 강 대표님이 공항으로 마중 나갔던 그 여자요. 나는 1초간 눈을 감았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그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핵심 연결고리였다. 동욱이 말을 이었다. 그 여자가 컨설팅 회사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가 돈을 받고 다시 송금했죠. 제게 증거가 있습니다. 눈을 떴다. 왜 하필 지금 나한테 이걸 주는 거죠? 동욱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나중에 내 아이가 커서 뉴스를 볼 때 아빠 이름이 범죄, 사건에 오르내리는 걸 원치 않아서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막으려 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동욱은 내 쪽으로 USB를 밀었다. 조심하십시오. 이걸 건드리는 순간 대표님도 되돌아갈 수 없게 될 겁니다. 나는 USB를 집어들었다. 그날 밤부터 이미 되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인사도 나누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차에 올라타 기사에게 곧장 회사로 가자고 했다. 가는 내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메시지 부재 중 전화. 나는 받지 않았다. 단계별로 계획을 정리할 고요함이 필요했다.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파일이 열리고 밀폐된 방 안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숫자를 융통성 있게 처리하자는 강민재의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 컨설팅 비용에 대해 얘기하는 그 여자의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 나는 글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갖기 위해서였다. 30분 뒤 지훈과 법무팀장을 불렀다.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시작합시다. 법무팀장이 파일을 열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대표님, 이건 내가 말을 잘랐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는 압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팀장님이 할 용기가 있냐는 겁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있습니다. 오후에 사내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독립감사 범위 확대 통보. 이와 동시에 나는 개인 변호사에게 증거 사본을 넘겼다. 외부에 터뜨리는 건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려야 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강민재에게 전화가 왔다. 서윤아, 좀 만나자. 나는 대답했다. 어디서요? 그는 빠르게 말했다. 예전 호수 근처 그 식당에서. 지금. 도착해보니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아직 마시지 않은 술잔이 놓여 있었다. 노란 조명이 비친 그의 얼굴은 내가 본 중 가장 지쳐 보였다. 그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동욱이 만났구나.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응. 그는 잔을 꽉 쥐었다. 어디까지 갈 작정이야? 나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필요한 데까지. 그는 가볍게 웃었다. 너는 지아를 끌어들이면 모든 게 명백해질 거라고 생각해? 지아가 날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넌 모를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 여자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지는 내 알 바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건 그녀가 회사에 무슨 짓을 했느냐지.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한다면 멈춰줄 건가? 그 질문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나는 되물었다. 두려워서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깨달아서 인정하는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다시 얘기하죠. 나는 돌아섰다. 밖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호수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오늘 밤 강민재는 한숨도 자지 못할 것이고 반격 또한 아주 빠르게 들이닥칠 것임을 직감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서윤 씨,
그녀가 당신이 증거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썼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껐다. 이 판에서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가장 위험한 법이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아주 일찍 잠에서 깼다.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늘 경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의 습관 때문이었다.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지만 내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았다. 화면에는 사내 단체방, 모르는 번호, 인터넷 기사 링크 등 수많은 메시지가 떠올랐다. 눈을 찌르는 듯한 기사 제목을 눌렀다. 태성그룹 내부,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요동쳐. 내 이름은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명확하게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내가 직권을 남용해 기업 경영에 난폭하게 개입하고 남편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끝까지 다 읽은 뒤 내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여론을 조작하는 전문 기자의 익숙한 문체였다. 지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대표님, 저쪽에서 찌라시를 뿌렸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강 대표 지신가요? 지훈이 머뭇거렸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홍보팀 쪽에서 지시를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좋아요. 예상했던 대로 1시간도 채 안 되어 다시 사내 전화가 울렸다. 법무팀장이었다.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방금 이사회에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감사를 조작하고 개인의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첨부된 증거는 뭔가요? 그가 대답했다. 조작된 이메일 캡처 화면과 대표님과 동명이인인 사람의 계좌 내역서입니다. 나는 헛웃음을 쳤다. 동명이인이라고요? 상대방도 숨을 내쉬었다. 명백한 함정입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랩톱을 열었다. 어젯밤 경고 문자를 받았을 때부터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재 같은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리면 결코 조용히 물러나지 않는다. 나를 같이 끌어내리든가 최소한 내가 뒷걸음질 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말했다. 1시간 뒤 긴급 회의를 소집하세요. 회의는 무거운 공기 속에서 진행됐다. 의심 가득한 눈빛, 재빠르게 훔쳐보는 시선, 확신 없는 끄덕임들. 법무팀장이 고발장 내용을 발표하자 이사가 나섰다. 서윤 이사님, 해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해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영상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두 개의 계좌를 비교한 화면이 나타났다. 하나는 지방에 사는 제 동명이인의 계좌이고 하나는 제 계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래 내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이메일 원본 파일을 열고 메타데이터를 대조하며 조작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누군가 몹시 서둘렀나 보군요. 조작한다고 해서 전자기록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걸 잊을 만큼. 다른 이사가 물었다. 그럼 누가 배후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죠. 진실이 알아서 책임자를 찾아낼 테니까요. 회의는 엉거주춤한 상태로 끝났다. 가짜 고발장이라는 것을 증명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이런 지저분한 공격의 목적이었다. 상대를 무너뜨릴 필요 없이 흔들리게만 하면 되니까.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 강민재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피하지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평온했다. 대처가 빠르네. 내가 대답했다. 당신도 아주 일찍 손을 썼고요. 그가 가볍게 웃었다. 게임이잖아. 네가 법을 선택했다면 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거지.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 방식이 당신을 구해줄 거라 생각해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아니,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지.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난 한 번도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뿐이죠. 그는 헛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누가 끝까지 버티나 보자고. 오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넘어 여자의 목소리가 아주 익숙했다. 서윤 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서윤 씨와 강 대표님 사이의 오해에 대해서요.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나는 몇 초간 생각하다 답했다. 좋아요. 오후 3시 청담동의 한 찻집. 약속 시간에 맞춰 그녀가 나타났다. 깔끔한 옷차림에 옅은 화장을 한 그녀의 눈빛은 자신만만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나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참 대단하네요. 하지만 지금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나는 물었다. 무엇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아직 구할 수 있는 결혼 생활에서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아직도 그런 걸 신경 쓴다고 생각합니까?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회사엔 관심이 많겠죠. 하지만 이 회사가 누구 덕분에 살아났는지 아나요? 나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누구 때문에 시궁창으로 끌려가고 있는지는 알죠. 그녀의 입가에 맺혀있던 미소가 굳어졌다. 당신 손에 쥔 몇 가지 증거로 나를 쳐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진실을 드러내기엔 충분하겠죠.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당신은 이해 못해. 내가 아니었으면 태성그룹은 3년 전에 파산했어. 민재 씨는 내 말을 따랐을 뿐이야. 그 한마디, 나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새겨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확인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굳어버렸다. 당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찻집을 나섰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머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다. 자기 과신에 빠져 스스로 이야기의 중심에 서버린 것이다. 저녁이 되자 외부 감사팀으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다. 다수의 개인이 연루된 조직적 비리 징후가 보이며 그 중에는 외부 법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예비 결론이었다. 나는 즉시 사본을 변호사에게 보냈다. 밤이 되자 서재에 홀로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천장에 어른거리며 명암이 교차했다. 오늘부터 이 전쟁은 나와 강민재 둘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위험해졌다. 전화가 울렸다. 강민재의 문자였다. 방금 지아를 만났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곧이어 다음 문자가 왔다.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내 통제를 벗어날 거야. 나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딱 한 줄을 적어보냈다. 통제력을 잃은 건 당신이야.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밖의 도시는 여전히 밝고 시끄러웠지만 나는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이 틀 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할 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유리 벽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거센 바람 앞에 선 사람처럼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새벽 1시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 씨, 회계팀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왔는데 3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태성그룹으로 돌아온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회사 이름이 뭐죠? 그가 천천히 읽었다. 미래 컨설팅. 나는 가볍게 실소를 터뜨렸다. 미래. 너무나 순해 보여서 무해할 것 같은 그 이름 뒤에 누가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내일 당장 미래 컨설팅 계좌 동결 신청을 하세요. 사유는 자금 세탁 및 회사 자산 횡령 공모 의혹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렸다. 서윤 씨, 이건 너무 깊숙이 찌르는 겁니다. 상대방이 거세게 반격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오래전부터 바랐던 바입니다. 동이 트자마자 사무실을 나섰다. 이른 아침에 도시는 거짓된 평온함을 품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출근하고 아침 커피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어느 대기업 내부가 소리 없이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 강민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눈은 수면 부족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본 그가 고개를 들었다. 밤새 안 들어왔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아, 장난하는 거 아니야. 당신 지금 너무 선을 넘고 있어. 나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만 대체 몇 번째인지 아나요? 그가 주먹을 꽉 쥐었다. 지아가 몇 마디 했다고 다 끝난 것 같아? 다 쥐었다고 생각해?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적어도 내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는 알죠.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넌 몰라. 지아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여자가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난 그 여자를 과소평가한 적 없어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고요. 강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눈빛이 흔들리며 무언가 말하기 힘든 것을 재는 듯했다. 이윽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서윤아, 이 일이 터지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엮이게 돼. 무고한 사람들도 있다고. 나는 천천히 대꾸했다. 무고한 사람들은 진작부터 엮여 있었죠. 단지 지금까지 아무도 그들을 봐주지 않았을 뿐이고요. 점심때 이사회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다. 미래 컨설팅 계좌 동결 소식은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 있었다. 몇몇 주주들은 초조함을 드러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은 누가 미래 컨설팅 배후에 있는가와 그 회사가 태성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가였다. 내 발언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자료 없이 일어섰다. 미래 컨설팅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들의 업무는 컨설팅이 아니라 자금 세탁이었습니다. 태성그룹과 맺은 계약들은 하나같이 내용이 모호하고 액수는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며 그에 걸맞은 결과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수사기관에 모두 넘겼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강민재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나는 이 순간부터 물러설 길이 없음을 직감했다. 오후에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예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서윤 씨, 당신 지금 아주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계좌 몇 개 묶었다고 끝난 줄 알아. 미래 컨설팅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나는 말했다. 당신 입으로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이 이대로 계속하면 가장 먼저 모든 걸 잃게 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물었다. 누구죠?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강민재.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죠.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당신 참 잔인하네.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난 더 이상 남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통화가 끊어졌다. 나는 서재에 멍하니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피로가 몰려왔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인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지훈을 다시 만났다. 그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대표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래 컨설팅의 옛 직원이 대표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다더군요. 고개를 들었다. 어디서요? 지훈이 답했다. 잔뜩 겁에 질려 있어서 공개된 장소에서 보게 원합니다. 우리는 버스 터미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 남자는 일찍 도착해 있었고 초조해 보였다. 나를 보자마자 몸을 떨었다. 그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죄 없는 사람한테 덤터기 씌우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서요. 나는 물었다. 무엇을 가지고 있죠? 그가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지시사항이 담긴 이메일과 미래 컨설팅 내부 회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송금을 지시한 사람의 이름도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이걸 내게 주면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 텐데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제 예전 삶은 그 계약서들에 서명하던 날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USB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은 일정하고 차가웠다. 작디작은 이 USB가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지는 순간 전체 그림이 무너져 내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 강민재가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가 입을 열었다. 어디까지 갈 셈이야?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말했다.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내 방식대로 끝나는 거야? 아니면 법대로 끝나는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 둘이 다르다면 그건 당신이 한 짓 때문이겠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젠 정말 도망칠 곳도 없군.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당신에게는 아직 진실을 마주할 길이 남아 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길고 무거운 침묵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자백과도 같았다. 그날 밤 나는 USB를 열어 화면에 떠오르는 파일들을 확인했다. 강민재의 이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등장했다. 이용당한 자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자로서.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더 이상 계속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질문 따윈 없었다. 모든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비가 그친 뒤에 새벽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은 무거웠지만 수면 부족 때문이 아니라 밤새 머리가 쉬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USB 안에 있던 파일들은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 자국처럼 내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구두굽 소리만 건조하게 울렸다. 자리에 앉자마자 변호사의 문자가 왔다. 데이터, 예비 검토를 마쳤습니다.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부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겁니다. 나는 답장을 쳤다. 서류는 준비해 두시되 아직 보내지는 마세요. 변호사가 되물었다. 뭘 더 기다리시는 거죠? 나는 창밖을 보았다. 본인 스스로 빚 밖으로 나오길 기다립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비서가 강민재 대표가 뵙길 원한다고 보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어젯밤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다. 그는 잠시 내 시선을 피하다가 자리에 앉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한테 증거가 더 있다는 거 알아.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아가 배신자가 생겼다며 전화했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문제였죠.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 그는 침묵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끈적했다.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처럼 에어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었다. 맞아, 내가 다 알면서 그랬어. 처음부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둔 거죠? 그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그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회사는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은행은 빚을 쪼아대고 주주들은 압박하고 그때 지아가 방법을 내놓았고 내가 동의했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각을 당신은 방법이라고 부르나요?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고 불렀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강민재, 그렇게 살아남은 대가가 뭔지 알아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뭔데?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신뢰의 붕괴, 명예의 실추, 그리고 당신 자신의 파멸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자수하면 멈춰줄 건가?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내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씁쓸한 실소를 터뜨렸다. 넌 단 한 번도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지.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수사기관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당장 조사를 원한답니다. 강민재가 벌떡 일어났다. 벌써?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진실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수사관 2명이 들어와 신분증을 내밀었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쪽이 말했다. 태성그룹과 관련된 고발장 및 증거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강민재 대표님과 서윤 대표님께 조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강민재가 나를 돌아보았다. 마치 구원을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나는 내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고 준비해둔 자료들을 제공했다. 미래 컨설팅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숨기거나 보태지 않고 USB에 모든 데이터를 내놓았다. 강민재는 옆방으로 불려갔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어깨는 커다란 바위를 짊어진 듯 짓눌려 있었다. 질 무렵 조사가 끝났다. 수사관이 떠나기 전 나를 보며 말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개개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이 존중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사무실엔 정적이 찾아왔다. 강민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나갈 채비를 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나를 원망해? 나는 손을 멈췄다. 원망했었죠. 그가 나를 보았다. 지금은? 나는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그저 아쉬워요. 당신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게. 그는 눈을 감았고 양어깨가 떨렸다. 난 모든 걸 잃었어. 나는 조그맣게 말했다. 아니요, 아직 책임이라는 게 남아있죠. 그날 저녁부터 뉴스가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금융계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주가가 요동쳤고 내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지훈이 전화했다. 대표님,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나서서 진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내일 아침 사내 기자회견을 소집하세요. 밤이 되자 나는 넓은 집 안에 홀로 앉았다. 거실의 메인등은 켜지 않은 채 책상에 희미한 불빛만 남겨두었다. 회사가 한창 성장하던 시절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웃던 강민재의 예전 사진들을 열어보았다.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일찍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나는 임원진과 직원들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태성그룹은 지금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히 마주할 것이며 수사기관에 전면 협조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직원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누군가 물었다. 강 대표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나는 답했다. 법의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회사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묵인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해졌다. 이 결정이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겠지만 동시에 안심시키기도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태성그룹은 덮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단 한 줄이었다. 당신은 정말 잔인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행동으로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했기 때문이다. 오후에 변호사가 소식을 전했다. 서윤 씨, 수사기관이 관련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은 길어지겠지만 방향은 확실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앞으로의 길이 멀고 남들의 시선과 풍파가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서 있지 않았다. 그날 밤 발코니에 서서 불이 켜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가벼운 바람이 차가운 공기를 몰고 왔다. 피할 수 없는 상실도 있지만 기꺼이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야만 되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음을 깨달았다. 어디선가 낡은 챕터가 닫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가혹하지만 더 진실한 새로운 챕터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틀 뒤 아침, 도시는 평소와 다른 박자로 깨어났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조간신문은 평소보다 두툼했고 제목은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으며 표현은 신중했지만 태성그룹이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고 진실을 희석하려 들지도 않았다. 태풍의 눈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는 것을 택했다.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팽팽한 핑거스냅 같았다. 직원들은 내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새로운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이 조직의 생사기로에 선 사람을 보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이 내 뒤를 따라 소회의실로 들어왔다. 서윤 대표님, 은행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단기적인 계획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서류철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위험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표님께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면 신용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암묵적인 제안도 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안정을 담보로 희생양을 원한다는 거군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들에게 전하세요. 나는 물러나지 않으며 그 누구보다 더 투명한 운영을 약속하겠다고요. 은행권 대표들과의 회의는 오전 늦게 열렸다. 각 대표들은 조심스럽고 빙빙 도는 말투를 썼지만 요점은 단 하나였다. 태성그룹을 계속 믿어도 되는가?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도 그래프도 띄우지 않았다.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신뢰는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회사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숨기지 않고 편법을 쓰지 않으며 남 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한 대표가 물었다. 내부 통제를 완벽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답했다. 사람을 100% 통제할 순 없지만 시스템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집니다. 회의는 뚜렷한 확답 없이 끝났지만 적어도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내 말을 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점심 무렵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민재의 경영 직무가 일시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 두 사람의 인생 한 장을 덮어버리는 듯했다. 나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쥐고 있었다. 기쁘지도 홀가분하지도 않았다. 그저 거센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질척이는 땅과 잿빛 하늘만 남은 것 같은 기묘한 공허함 뿐이었다. 오후에 변호사를 만났다. 그가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서윤 씨, 여기까지 왔군요. 명예롭게 물러날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제가 물러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걸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직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하려는 거죠. 돌아오는 길에 조용한 카페에 들렀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곳, 수많은 숫자와 서류, 날선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자리에 막 앉으려는데 누군가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녀였다. 예전처럼 짙은 화장을 하진 않았지만 얼굴엔 다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나랑 마주 앉는 거 껄끄럽지 않나요? 나는 답했다. 이제 와서 껄끄러울 게 뭐 있나요?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이겼어요. 이제 더 바라는 게 뭔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게 승패의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회사를 손에 넣고 민재 씨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이겼다고 안 하면 뭐라고 하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그저 치러야 할 대가일 뿐이에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가장 실망한 게 뭔지 아나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강민재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당신과 함께 있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그녀가 주먹을 꽉 쥐었다. 민재 씨는 날 사랑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그녀는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나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요. 난 단지 내 잘못을 덮으려고 감정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신과 다를 뿐이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그저 아주 옅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강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참 가라앉아 있었다. 미안해. 나는 침묵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이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 나는 조그맣게 대답했다. 듣고 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 나는 창밖을 보았다. 누구나 실수할 때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 어디까지 맞설 수 있느냐죠. 그는 말이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대답했다. 내 일을 할 거예요. 끝까지.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우리 사이의 마지막 문이 비로소 닫히는 것을 느꼈다. 원망도 미련도 없이. 그날 밤 나는 재무, 구조조정 계획안 초안을 작성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문장들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이제부터 내 모든 결정은 예전보다 몇 배는 더 돋보기처럼 검증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자정이 다가올 무렵 나는 이마를 문지르며 잠시 손을 멈췄다. 창밖의 도시는 훨씬 조용해져 있었다. 문득 선택이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꺼이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도망칠 것인지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선택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 태성그룹 빌딩으로 들어서는 기분은 평소와 달랐다. 더 이상 대놓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서둘러 시선을 피하는 모습도 없었다. 대신 집단적인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배가 어디로 향할지 숨죽여 기다리는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아있느냐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경영진 회의가 정각에 시작되었다. 회의실을 둘러보니 10년을 함께한 사람도 있었고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도 있었다. 비어있는 자리도 있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저마다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 나는 마이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몇 초간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우리는 태성그룹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을 포장하지도 허황된 약속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오직 진실로만 움직일 것입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다. 서윤 대표님, 진실 때문에 고객을 잃게 된다면 어떡합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잃는 것을 감수해야죠. 거짓으로 묶어둔 고객보다 투명함 때문에 남아있는 고객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내가 말을 이었다. 모두가 저를 믿어주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사람들이 다 나간 후 지훈이 남았다. 그는 주저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대표님, 몇몇 부서장들이 따로 뵙고 싶어 합니다. 나는 말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세 사람이 들어왔다. 표정은 제각각이었지만 긴장한 기색은 같았다.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희는 이곳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저 대표님께서 인력을 전면 교체하실 생각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썩은 부분만 도려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썩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나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데이터 프로세스 그리고 법률입니다. 감정이나 인맥이 아니라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처음 말했던 사람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기꺼이 남겠습니다. 나는 옅게 웃었다.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오후에 인사부 보고서를 받았다. 지난 2주간 직원의 약 10%가 퇴사했다. 적지 않은 숫자였지만 예상 범위 내였다. 나는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라는 지시와 함께 빠르게 결제를 마쳤다. 품위 있게 떠나보내는 건 역시 책임의 일환이니까. 그날 저녁은 일찍 귀가했다. 집은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만큼 넓고 조용했다. 차를 한 주전자 끓이고 소파에 앉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내게 허락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어머니가 보낸 문자였다. 딸, 요즘 괜찮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목이 메어왔다. 괜찮아요, 엄마. 답장이 금세 왔다. 뉴스 봤다.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던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나는 미소를 지었다. 속상하지 않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잠시 후 어머니의 문자가 다시 왔다. 피곤하면 언제든 와. 집에 늘 따뜻한 밥이 있으니까.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그 자리에 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버팀목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추가 소환 통보를 받고 검찰청에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미 사건을 재구성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건물을 나설 때 수사관 한 명이 내게 말했다. 서윤 대표님, 앞으로 몇 번 더 부를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님의 입장은 이미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정면으로 쏟아졌다. 손으로 빛을 가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무거운 철문을 하나 막 통과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회사로 돌아온 나는 핵심 요직 몇 군데에 임시 발령을 지시했다. 권력과 결탁해 이름이 알려진 자들이 아니라 말수는 적어도 일을 많이 하고 업무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훈이 명단을 보며 의아해했다. 베테랑 임원들은 안 뽑으시는 겁니까? 내가 대답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주말에는 핵심 인력들을 모아 작은 간담회를 열었다. 거창한 회식이 아니라 공용 휴게실에 앉아 차와 다과를 나누는 자리였다. 보고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눈빛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한 젊은 여직원이 내게 물었다. 대표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두렵죠.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전 대표님이 엄청 강한 분인 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그저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소박한 대화가 그 어떤 공식 발표보다 빠르게 회사 내에 퍼져나갈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늦은 밤 강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모두 자백했어. 나는 화면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알고 있었어. 그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네가 날 용서하길 바라진 않아. 그저 네가 자신을 자책하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야. 나는 천천히 자판을 두드렸다. 자책하지 않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이지. 그 후로 그에게서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큰 요동은 점차 가라앉았다. 회사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안정세를 찾았다. 남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태도로 일하기 시작했다.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다해서 하루아침에 신뢰가 쌓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기반은 다시 다져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일요일 밤 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유리창 앞에 서서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권력이나 승패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곁에 남기로 한 사람들과 떠난 사람들을 떠올렸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나는 후회하는가? 답은 금세 나왔다. 아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이 길을 택할 것이다. 이 길이 더 옳아서가 아니라 매일 아침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밖의 도시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 역시 푹 잘 수 있을 것 같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 후의 날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디게 흘러갔다. 더 이상의 연속적인 충격도 한밤중에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고요함이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지치게 만들었다. 마치 거센 통증이 지나간 뒤 수술 부위에 남아있는 욱신거림처럼 몸이 한때 심하게 망가졌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회복기 같았다. 아침마다 나는 평소처럼 정시에 출근했다. 일정은 빽빽했지만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다. 회의 시간엔 더 이상 날 선 고성이 오가지 않았고 대신 과도할 정도의 신중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누구나 실수하기를 두려워했고 감사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재무팀 회의에서 한 파트장이 숫자를 2번씩 재확인하며 아주 느릿느릿 보고를 마쳤다. 그가 끝냈을 때 내가 말했다.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살짝 놀라며 답했다. 아, 그저 누락되는 게 있을까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락된 게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절대 해선 안 될 일은 숨기는 것뿐입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엄청난 폭풍을 겪고 난 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시스템 복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치유하는 일임을 실감했다. 점심때는 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조그맣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를 흘끗 보고 시선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가볍게 목례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친밀하지도 그렇다고 배척하지도 않는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적인 상태였다. 지훈이 내 맞은편에 와서 앉았다. 대표님, 홍보팀에서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면서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생각해?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점도 있겠지만 자칫 대표님이 개인의 명성을 띄우려 한다고 비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직은 안 돼. 먼저 결과로 증명해야 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다음 주에 검찰에서 추가 대질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새로 확보된 진술 중 몇 가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내려갔지만 놀라움은 없었다. 와야 할 것이 조금 늦게 왔을 뿐이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느낌이 달랐다. 예전엔 피하고만 싶었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었던 기억들이 배어있는 구석구석을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거실 불을 켜고 바람이 통하도록 창문을 열어두었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의 문자였다. 서윤 대표님, 기획팀에서 일했던 예전 직원입니다.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답장했다. 무엇 때문에요? 곧바로 문자가 다시 왔다. 모든 책임을 저희한테 떠넘기지 않으셨으니까요. 훨씬 쉬운 길을 택한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압니다. 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 글을 쳤다. 잘못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마음 편히 일하세요. 전화기를 내려놓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이런 말들은 신문기사에 실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고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소중한 위안이었다. 다음 날 부모님 댁에 들렀다. 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근심 어린 눈으로 말씀하셨다. 살이 많이 빠졌네.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도 끄떡없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신 채 아무 말씀 없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내가 어머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하려 일어날
때쯤 묵직하게 한마디 던지셨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두려워할 것 없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나는 감정을 숨기려 황급히 고개를 돌려야 했다. 부모님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폭풍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셔도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기로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고향집 만두를 빚었다. 어머니가 손을 움직이며 말씀하셨다. 옛날엔 나도 꾹 참고 사는 게 평화를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 너무 오래 참으면 결국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더구나. 주름진 어머니의 손을 보며 내가 말했다. 전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업무에 완전히 매달렸다.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 결정들이 점차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몇몇 소규모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지만 자금 흐름은 훨씬 안정되었다. 인력은 줄었지만 효율성은 높아졌다. 내부 회의 중 누군가 내게 물었다. 대표님, 훗날 다시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온다면 가장 우선시할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우리에 맞는 사람이지 조건에 맞는 인맥이 아닙니다. 그 말은 회의록에 기록되었다. 나는 그 문장이 널리 퍼져나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주말에 구치소에 있는 강민재로부터 손편지가 한 통 왔다. 익숙한 글씨체였지만 예전보다 많이 떨려 있었다. 길지 않은 편지 속에서 그는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고 죗값을 치르겠노라며 지난 일들로 인해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적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두고 답장을 쓰지 않았다. 원망해서가 아니었다. 어떤 관계들은 종착역에 닿고 나면 더 이상의 말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기묘한 꿈을 꾸었다.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서 있었다. 거울마다 내각기 다른 모습이 비쳤다. 울고 있는 나, 분노에 찬 나, 냉혹한 나. 하지만 방 한가운데 있는 투명한 거울만이 도망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현재의 내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날이 막 밝을 무렵 눈을 떴을 때 이상할 만큼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회사에 출근해 나는 새로운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요란하거나 거창한 슬로건 없이 그저 직업 윤리와 개인의 책임에 대해 나누는 작은 소통의 자리였다. 나는 가르치려 드는 강사처럼 서 있지 않았다. 그저 내가 목격했고 내가 대가를 치렀던 일들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물었다. 대표님은 한 번이라도 침묵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밤엔 뼈저리게 힘들기도 했죠. 하지만 만약 침묵했다면 내 평생이 피곤했을 겁니다. 회의실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모두가 좋아하는 대답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은 진실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며 딱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끔찍하게 아프진 않았지만 내가 무엇을 뚫고 지나왔는지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 흉터 덕분에 나는 더 신중해지되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앞으로의 길이 멀고 다른 방식으로 시련이 닥쳐올 수 있음을 이해했다. 그러나 나는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법을 통해 굳건히 서는 방법을 배웠다. 그달 서울은 긴 장마철로 접어들었다. 폭우가 쏟아지진 않았지만 끈질기게 이어지는 비는 지금 태성그룹의 상태와 똑같았다. 즉각적인 붕괴의 위험은 넘겼으나 아직 완벽한 회생이라 부르기엔 이른 시기.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내 방으로 가기 전 각 부서를 한 바퀴 도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다. 보고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장의 진짜 숨소리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기술팀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놓고 작은 소리로 토론하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자 흠칫 놀라더니 이내 대화를 이어나갔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적어도 그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낼 용기가 있었다. 영업팀에서는 팀장이 신입사원을 참을성 있게 지도하고 있었다. 아무리 계약을 따와도 절차를 무시하면 실적으로 안 돼 쳐줍니다. 나는 몇 초간 걸음을 멈췄다. 예전에도 이런 말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큰 소리로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었다. 지금은 누군가 꽉 막힌 사람이라 비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칙을 말하고 있었다.
주 중반에 열린 전략회의. 나는 사업 확장이 아닌 내실 강화를 목표로 한 2단계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수익률은 낮고 리스크는 큰 사업 부문을 과감히 도려내는 계획이었다. 이사회 멤버 하나가 미간을 찌푸렸다. 단기적으로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죠. 누군가는 실소를 흘렸고 누군가는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제 내가 돌려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빨간색과 파란색 화살표가 어지럽게 그어진 전략 지도를 바라보았다. 밖에서 겉돌기만 하던 시절 강민재가 원대한 야망에 차 청사진을 그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모든 게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방향이 틀린 채로 빨리 달리는 것은 낭떠러지로 가는 시간을 단축할 뿐이라는 것을. 오후에 대질조사 일정이 잡혔다는 통보가 왔다. 강민재와 그녀가 새로 한 진술 중 몇 가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라는 요구였다. 통보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가는 내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했다. 하도 많은 병고를 겪다 보니 어느새 강렬한 조명 아래 서는 것에 익숙해진 모양이었다. 대질 조사는 좁은 방에서 쨍한 백색 형광등 불빛 아래 진행됐다. 긴 나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은 채 내 호흡이 아주 일정하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민재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아주 유심히 쳐다보았다.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예전의 오만한 자신감은 자취를 감추었다. 수사관이 물었다. 이 모든 지시사항이 본인의 결정이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수사관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윤 대표님, 이 사실들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몰랐습니다. 이상 징후를 발견한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강민재가 나를 보더니 덧붙였다. 그녀는 이 일과 무관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고요한 방안을 울리는 그의 그 한마디. 그것이 깊은 참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엉켜있던 매듭을 하나씩 푸는 사람처럼 주어지는 질문에 세세하게 대답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거의 3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다. 방을 나서려는데 강민재가 뒤돌아 나를 보았다. 그가 나직하게 나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거짓말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는 1초간 발걸음을 멈췄다. 난 진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멀어졌다. 회사로 돌아오자 지훈이 소식을 전했다. 대표님, 예전 거래처에서 다시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방향성을 믿는다고 하더군요.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다음 주에 미팅 잡아주세요라고 말했다. 당장 큰돈이 되는 계약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폐허 속에서 움트는 새싹 같은 신호였다. 이런 시기에는 화려한 불꽃놀이보다 작은 씨앗 하나가 훨씬 소중한 법이다. 그날 저녁 서재에 혼자 앉아 사내 윤리 강령의 초안을 다듬었다. 딱딱하고 건조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삶의 원칙들이었다. 허용치를 넘는 선물은 받지 않는다.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는다. 종이 쪼가리가 사람을 당장 착하게 만들어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쉽게 합리화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경고판 역할은 할 것이다. 전화가 울렸다. 딸,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씀하셨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 우리 딸이 이제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나는 웃었다. 대단하긴요. 그냥 나쁜 짓 안 하려고 애쓰는 중일 뿐이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그거면 충분하다. 주말에 나는 핵심 임직원들만을 위한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시끌벅적한 회식 대신 소박한 밥 한 끼였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태성그룹이 하루아침에 대단하게 뻗어나갈 거라고는 약속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고개 숙일 일은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한 직원이 잔을 들어 올렸다. 그거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이유로 충분하죠. 주위를 둘러보니 지쳐 보이지만 단단한 결의에 찬 얼굴들이 보였다. 황금기 시절에 들뜬 열기는 사라졌지만 그들은 여기 남아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택을 의미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 지붕을 일정하게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우산 없이 잠시 빗속에 서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맑고 개운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끝나버린 결혼, 과거의 맹신, 완벽해 보였던 허상. 그리고 내게 남은 것들. 진실 냉혹한 현실 감각, 울퉁불퉁하지만 시야가 확 트인 길.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균열을 인정하고 새로운 토대 위에 다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도망치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며 정확히 내가 있어야 할 폐허와 부활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지루했던 장마가 평년보다 더디게 물러가고 있었다. 잿빛 구름 사이로 아주 드물게 쏟아지는 햇살 한 줌만으로도 사람들은 조만간 날씨가 갤 것이라 믿게 된다. 태성그룹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격렬하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내딛는 발걸음마다 신중을 기해야 했다. 나는 매출보다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먼저 읽는 새로운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비관적이어서가 아니라 위험을 직시해야만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주초에 구조조정 3단계 회의가 열렸다. 이번엔 큰 반발이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허황된 약속보다는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선호한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권한을 명확히 분산시켰고 어떤 중대한 결정이든 교차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필수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부서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이 방식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하네요. 내가 대답했다. 그 편안함이 멀리 갈 수 있는 기초 체력입니다. 점심시간 무렵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다. 사건이 막바지 조사 단계에 접어들었고 조만간 기소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메시지를 읽은 후 상상했던 것만큼의 통쾌함은 없었다. 단지 아주 오랫동안 지나왔던 문을 마침내 닫아버리는 듯한 묵직하고 고요한 감각만이 밀려올 뿐이었다. 나는 짧게 답장했다. 감사합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날 오후 나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다.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이었지만 그들은 첫 만남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태성그룹을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는 대표님의 위기관리 방식 때문입니다.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방식이 겉보기에 화려하지는 않죠.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믿을 수 있으니까요. 당장 엄청난 숫자의 이윤을 남기는 미팅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것이 씨앗임을 알았다. 지금 같은 시기엔 찰나의 불꽃놀이보다 뿌리를 내릴 씨앗이 훨씬 중요했다. 저녁엔 일찍 귀가했다.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지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치워져 있었다. 과거의 흔적을 아주 조금만 남겨둔 것은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적당히 남겨두기 위함이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차를 마셨다. 밖에는 비가 완전히 그쳐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의 문자. 서윤 대표님, 미래 컨설팅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꼭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답장했다. 제때 하는 사과는 좋은 시작이죠. 스스로 잘 챙기며 사세요.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대로 속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말, 투명 경영을 주제로 한 작은 좌담회의 연사로 초청받았다. 고심 끝에 수락했다. 내 공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위해 치러야 했던 뼈아픈 대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단상에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투명성이 기업을 모든 실수로부터 완벽히 면역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실수가 통제 불능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줄 뿐입니다.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다. 만약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만약 돌아간다면 훨씬 더 일찍 입을 열었을 겁니다. 좌담회가 끝난 후 젊은 여성 하나가 다가왔다. 전 제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정면으로 맞설 만큼 강할지 두려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저 도망치지 않을 만큼의 솔직함만 있으면 됩니다. 회사로 돌아온 후 나는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내부 윤리위원회 설립 결재 서류에 서명했다. 옥상옥이라는 불만도 있었지만 괴념치 않았다. 훌륭한 시스템이란 소수의 선악 개인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장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구치소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강민재는 항소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썼다. 그는 많은 생각을 했고 어떤 실패는 또 다른 성공으로 결코 덮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나는 편지를 읽고 곱게 접어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침묵이 가장 완벽한 대답이 되는 이야기들도 있는 법이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태성그룹은 꾸준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자금이 넘쳐나진 않았지만 숨통이 트였고 남은 직원들은 전보다 훨씬 끈끈하게 결속되었다. 각 부서를 지나칠 때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조용히 의견을 나누는 소리 등 허세 없이 진짜로 돌아가는 조직,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이 깊어 발코니에 서서 불빛이 켜진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연휴의 불빛은 아니었지만 끈질기게 빛을 발하는 일상의 조명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내린 뼈아픈 결정들, 그리고 곁에 남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요란하게 우쭐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단지 진실 앞에 내 몫의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만으로 좋겠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윤 씨 다음 달이면 최종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엄청난 클라이맥스나 반전은 없겠지만 길을 똑똑히 비춰줄 작지만 선명한 불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승리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수업을 마친 학생의 마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해의 마지막 다리 소리 없이 찾아왔다. 더 이상 장마도 없었고 햇볕이 그리 따갑지도 않았다. 계절의 교차로에선 서울은 모든 것이 한박 쉬어가는 듯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조금씩 잎을 떨구는 가로수들을 바라보며 나는 내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져 있음을 느꼈다. 그동안의 숱한 폭풍을 견뎌낸 뒤 찾아온 이 평온함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라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거나 피할 이유가 없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안도감이었다. 그날 아침 변호사가 평소보다 일찍 전화를 걸어왔다. 서윤 씨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지도 않았다. 네,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수사기관이 모든 조사를 마쳤고 강민재 대표와 관련자들은 확인된 혐의에 따라 전부 기소될 겁니다. 서윤 씨는 이번 비리와 어떠한 연관성도 없음이 결론났으며 오히려 선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복구에 앞장선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나는 1초간 눈을 지그시 감았다. 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터져나오는 환희도 짜릿한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피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던 나날들. 끝에 드디어 제자리에 찍힌 마침표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법적인 다툼은 이것으로 끝났고 이제부터 남은 건 앞으로 살아갈 내 몫의 인생이었다. 회사에서 나는 짧은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기자들도 파트너들도 없이 오직 지금까지 나와 함께 버텨준 사람들만이 모였다. 나는 자료 없이 그들 앞에 섰다. 모두들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위기라는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선언합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강 대표님은?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분은 법의 심판을 받으며 자신의 책임을 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태성그룹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누구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동자에 서린 진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침내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이다. 오후에 나는 구조조정의 마지막을 장식할 문서들에 서명했다. 더 이상 떨리는 손으로 사인하지 않았고 경계하는 마음도 없었다. 결제 서류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와 대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펜을 쥐었다. 마지막 줄에 서명하는 순간 쉼없이 달려온 거대한 원 하나가 온전히 닫히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은 일찍 퇴근했다.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옛 서재를 정리했다. 수많은 서류와 자료, 하얗게 지새운 밤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 많은 것들을 버렸지만 아주 낡은 수첩 하나만은 남겨두었다. 그 안에는 폭풍우 치던 시간 동안 내가 갈겼었던 의문, 불신, 그리고 나약해질 때마다 적었던 메모들이 가득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내가 쓴 잉크 자국이 보였다. 선택해야만 한다면 진실을 택할 것. 나는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다음 날 나는 하루 휴가를 냈다. 정말 오랜만에 사무실에도 나가지 않고 회의도 취소하고 보고서도 읽지 않는 나를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차를 몰아 서울 외곽의 조용한 교회로 나갔다. 넓은 잔디밭과 부드러운 바람이 있는 곳. 나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잔디를 밟으며 앉았다. 흙이 닿는 감각이 아주 생생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원망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비록 끝은 자갈바투성이었지만 내가 걸어서 끝까지 통과해낸 하나의 길과 같았다. 한때 믿었던 내 자신을 탓하지 않았고 멈춰 선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 모든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오후에 변호사를 통해 강민재의 짧은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딱 한 줄의 문장이었다. 네가 평안하기를.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를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가름하듯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돌아온 뒤 늦은 저녁 무렵 회사에 잠깐 들렀다. 빌딩은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고요했다. 천천히 층마다 걸으며 빈자리들과 새롭게 채워진 계획표들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과는 공기부터 달랐다. 지나친 들뜸 없이 그저 차분하고 견고했다. 복도에서 지훈과 마주쳤다. 대표님, 오늘 하루 휴가 내셨다면서요. 내가 웃었다. 응, 평범한 사람처럼 지내보는 연습을 좀 했지. 지훈이 마주 웃으며 말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나는 그를 지그시 보았다. 누구도 그런 엄청난 압박감을 짊어질 자격 같은 건 없어. 그저 짊어지기로 선택한 사람과 도망치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주말에는 부모님 댁에 내려갔다. 단출한 저녁 식사 자리, 아무도 굳이 지난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버지만이 짧게 한마디 하셨다. 다 지나갔으니 다행이다. 나는 끄덕였다. 네, 그날 밤 익숙한 내 방 침대에 누워 마당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가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이를 악물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진짜 행복임을 깨달았다. 다시 회사로 복귀한 날 나는 새해 계획을 발표했다. 거창한 야망도 귀가 터질 듯한 슬로건도 없었다. 오직 견고하게 다진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을 뿐. 발표를 마치며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가 앞으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넘어지더라도 가장 깨끗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것만은 약속합니다. 엄청나게 크진 않았지만 아주 단단하고 묵직한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발코니에 서서 불 켜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는 과거를 반추하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곳에 서서 깊이 호흡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커다란 원 하나가 마침내 닫혔다. 그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맑은 눈으로 더 진실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원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오직 값진 교훈만을 가슴에 품은 채 당당히 앞으로 걸어나갔다.